안녕하세요. 30대 내 집 짓자의 홍영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시간 자기소개에 이어서 제가 건축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인생들을 살아오셨겠지만 건축이라는 걸 이제 처음 경험해 보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고 저희 고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집 다시 지으면은 더 잘할 것 같지? 똑같아. 그냥 힘든 겁니다. 이 건축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진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건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이 협업이기 때문에 이제 톱니바퀴처럼 막 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제 경험은 그래요. 자, 이 집을 지면서 힘든 게 원인이 뭘까요? 제가 집을 다 짓고 나서 한번 와이프랑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일 큰 문제는 어디서 오냐? 뭐 애석하게도 돈에서 와요. 이 건축 자금이 정말 넉넉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저같이 뭐 직접 지어보자, 직영 건축을 해보자 뭐 이런 분들은 건축비가 조금 빠듯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집을 직접 짓는 이유는 그냥 건축업자가 못 믿어서 이제 직접 지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영 건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저렴하게 지어보고자 이제 집을 지으시는 건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또 건축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빠듯한 이 금액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집을 짓기 전에 꼭 가용할 수 있는 건축 자금이 얼만큼인지를 대충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뭐 저도 이제 얼만큼의 이제 건축 자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업자를 만나서 업자분이 그러셨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8천만 원이면 집을 지어준대요. 저는 정말 감사했죠. 왜냐하면 제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건축하고도 남은 돈이니까요. 하지만 사기였잖아요. 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얼만큼 돈을 갖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재산을 뭐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뭐 동산이나 가지고 있는 거를 현금화해서 통장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건축비를 지급할 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카드가 안 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석재 회사 이런데 저는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카드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이게 뭐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카드 안 받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현금으로 결제해야 되니까 그런 큰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대충은 내가 얼만큼 있는지 정확히 자산을 파악하시고 뭐 대출을 받을 계획이시면 대출을 포함해서 얼만큼 있는지 그 자산을 생각하시고 내가 집을 지으려는 집이 대체 얼만큼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한 후에 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사기당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나중에 8천만 원으로 집을 지어준다고 해놓고 중간쯤 가면은 안 된다 그러고 돈을 더 달라 그래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저는 어디서 정말 사채라도 끌어다가 메꿔야지 이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면 그 돈은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집이 준공되지 않으면 재산으로 포함을 안 시켜줘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발 처음에 집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내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데 건축비에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여윳돈을 다 퍼부으시면 안 돼요. 제 경험상 한 70%나 80% 정도로 이제 건축을 하시고 20%는 갖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축이나 뭐 새로 건축을 한다는 거는 토지나 집의 위치에 따라서 아주 많은 변수가 발생해요. 뭐 어떤 집은 옹벽을 쌓아야 되고 어떤 집은 옹벽을 쌓지 않아도 되고 어떤 집은 뭐 지하수가 50m만 팠는데 뭐 콜콜 나오고 어떤 집은 대공을 뭐 200m 파는데도 물 한 방울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유로 반드시 돈을 비축하고 계셔야 되고 이 돈이 얼만큼 자금이 얼만큼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다면 내가 건축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여기서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만약에 1억밖에 없는데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이 한 1억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물론 이러면 1, 2천만 원을 어디서 차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1억짜리 집인데 나는 1억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직접 지으면 이게 더 싸진다고 하던데 직영 건축하면 뭐 한 10%, 20% 정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똑같아요. 뭐 자재의 품질이 더 높아질 뿐이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뭐 내가 짓고 싶은 집이 순수 건축비가 한 1억이다. 근데 나는 8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2천이 모자라잖아요. 그냥 좀 늦게 지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돈을 더 모으시고요. 기회를 더 엿보세요. 물론 그 사이에 인건비도 오르고 뭐 자재값도 좀 오르겠지만 실패할 확률이 떨어져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야 1억밖에 없는데 1억짜리 집을 그냥 지으면 안 되겠지? 그냥 내가 좀 열심히 내가 직접 지으면 더 싸질 거야. 직영으로 하면 뭐 한 1, 2천만 원씩 싸진대.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내가 건축 일을 했거나 내가 건축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직영 건축하는 거지 맨 땅에 헤딩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축이라는 거는 너무나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전부 다 섭렵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조족하시는 분은 평생 조족만 하시고 미장하시는 분은 평생 미장만 하셨잖아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미장하시는 분한테 야 석고보드 어떻게 붙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세요. 뭐 알 필요도 없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다 섭렵해야 돼요. 미장 기술자가 되는데 최소한 10년은 걸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10년을 투자해서 미장을 배워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공사를 하시는 건 저는 제가 직접 했지만 집의 퀄리티는 그만큼 전문가들보다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직접 하시는 거 좀 배제해 두시고 만약에 1억이 드는데 8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집을 한 1년을 더 늦게 지시든지 아니면 집의 평수를 줄이세요. 뭐 30평인데 순수 건축비 뭐 해가지고 뭐 토목공사 뭐 다 해서 한 3억 정도 드는데 내가 2억 5천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30평인데 평당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5천이죠. 1억 5천인데 부대 비용이 또한 제가 볼 때는 30평짜리 집 지으면은 깡통으로 짓지 않는 한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은 2억 5천이죠. 30평 짓는데 토목공사 뭐 가구 다 넣고 인테리어 하고 뭐 벽난로도 하나 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억 5천이 들어요. 근데 난 2억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직영 건축을 한다니까요. 이러시면 안 되고 저 같으면 30평을 반 줄이겠어요. 15평을 짓는다든가 20평 정도만 짓는 거죠. 자, 20평으로 줄이면 5, 20 벌써 1억으로 줄었어요. 30평에서 10평 줄었으니까 평당 500이니까 5천만 원이 빠져요. 그렇죠. 25평이랑 30평이랑 뭐 많이 차이 날까요? 물론 뭐 5평이 큰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집의 평수를 줄이든가 아니면은 한 1, 2년 늦게 짓고 그 돈을 더 모으셔가지고 이제 집을 지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니까 모든 문제는 현금, 내가 갖고 있는 보유자산에서 발생합니다.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은 그러면 건축할 때 스트레스가 없느냐? 제가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주면 저 같아도 제가 작업자여도 그 현장에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왜냐? 다른 데서 2개 일할 거 그 현장에 가면 똑같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잘 보이고 싶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 현장에 더 오래 있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보유자산이 얼만큼인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금액이 책정이 됐다 싶으면 이제 건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을 시작할 때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물론 아까 그 자산을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은 우리는 건축을 할 토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토지를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일단은 무조건 방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처갓집에서 토지를 팔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바쁜 와중에 이제 그거를 진행하게 되셨는데
세종시 쪽이었거든요. 세종시라는 단어만 주소 앞에 들어가면 요즘 많은 분들이 그냥 토지도 보지도 않고 이제 거래하려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뭐 판매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은퇴하신 후에 태안 쪽으로 가서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셔가지고 이제 그 땅을 파셔야 되는 입장인데, 아주 오래 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땅이고요. 원래 그쪽에 그 조치원 쪽에 살고 계셨던 분이 이제 저희 장모님이셔서 팔게 됐는데, 저는 부동산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지 몰랐는데 정말 완전 사기꾼이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업계약서를 너무 많이 올려서 써달라 그러고, 나중에 양도세 안 내려고 하는 거긴 한데, 저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양도세가 안 나오거든요. 소득이 없어요. 양도소득이. 자경 7년 이상 하고 이러면은 어찌됐든 사기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개입하는 바람에. 제가 개입함으로써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 부동산 중개인들이. 제가 회방을 놔버리니까. 매수인이 제주도 분이셨는데, 제주도 분이 충청도에 땅을 왜 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땅에 와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토지를 구입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분이 구입을 안 하시고 부동산 중개인이 땅을 사가셨어요. 사기 치려다가 저한테 걸려서 계약금이 날리게 되니까 울먹 겨자 먹기로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그냥 매입해 버리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매입하셨어요. 이제는 저랑 끝난 이야기니까 알아서들 해결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토지를 구입할 때는 저는 꼭 현장에 방문해서 토지를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인터넷이나 부동산 중개인한테 들어도 현장을 가보시는 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발품을 파셔가지고 토지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토지 구입하실 때 다른 강좌들 보시면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허가권자가 있는 시청이나 군청에 찾아가시면 돼요. 제가 태안에 이제 그 세종시 토지를 팔고 태안에 다시 토지를 샀어요. 근데 이제 좀 애매했거든요. 이게 건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도로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매매자와 저희 매수인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해서 이제 도시 그 시청에 가서, 태안 군청이죠. 군청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군청에 가면은 아주 친절하게, 요즘 시골은 그것만 담당하는 분이 계세요. 귀촌, 귀양, 귀농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전담으로 아주 그냥 집을 지을 수 없는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위성지도를 펴놓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저희가 살 땅은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분도 판별이 안 되고요. 위성지도랑 실제 측량은 길게는 한 1m, 작게는 크게는 한 1m, 작게는 3, 40cm씩 오차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받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토지를 구입했죠. 여러분들도 뭐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토지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토지를 구입하셨으면 저희는 뭘 해야 됩니까? 자,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설계도는 저도 그릴 수 있고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건축 허가를 내려면 건축 설계사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건축 설계사를 만나봐서 도면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은 그 도면을 그릴 수도 없고 형식에 맞춰서 넣을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 나오는 정우성 있죠. 정우성이 나중에 멋있는 지분한테 짓잖아요. 그분의 직업이 건축 설계사예요. 이렇게 도면을 그려가지고 넣는 거. 옛날엔 다 수기로 해서 넣었는데 요즘에는 다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건축 도면을 그려서 이제 군청이나 시청에 나 이런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자, 건축 설계사를 찾아야 돼요. 자, 건축 설계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산이잖아요. 아산인데 저는 처음에 건축 설계사를 먼저 찾지 않고 시공업자를 먼저 찾아서 건축 설계사를 그분이 데려온 사람이랑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성남이었어요. 경기도. 그래서 저는 아산에 짓는데 이제 성남에서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이게 차로는 1시간 거리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제 불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이나 아산에도 유명한 건축사분들이 많으시고 이 건축사 시험이 뭐 굉장히 어려워요. 조건도 까다롭고 뭐 얼만큼 뭐 경험이 있어야지 이제 경력이 증빙이 돼야지 이제 시험도 치를 수 있는 뭐 그런 거라 가지고 웬만한 건축사분들은 다 능력이 좋으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분들을 만나셔서 이제 도면을 그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도면을 그려주시는데 도면을 그리기 전에 우리는 집에서 그분들을 만나기까지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돼요. 그 설계사분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도면을 그려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셔야 돼요. 자, 뭘 준비하시냐? 뭐 가족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A4 용지를 그려놓으시고 30평이다 하면 그 안에다가 뭐 방도 하나 그려보고 내가 방도 그려보고 거실, 주방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려놓으세요. 문도 내고 창문도 내고 한 다음에 이 평면도를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키고 나서 이제 건축사를 만나러 가시고 건축사를 만나러 가시기 전에 나는 어떤 집을 지을 건지 형태를 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재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많아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뭐 옛날에 이제 시골에 많이 지었죠. 이제 뭐 스라브 집이라고 하는데 1층 집인데 옥상이 있는 그런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집이고요. 벽돌로 이렇게 다 치장을 했죠. 한 30년 전에 유행했던 집이고 지금은 많이 노후돼가지고 시골 가시면은 엄청 많아요. 기와지붕이 있고 뭐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죠. 이게 철근 콘크리트예요. 뭐 그리고 요즘에 아주 유행인 목조주택, 나무로 이제 집을 짓는 거죠. 목조주택은 종류가 좀 있는데 뭐 경량이 있고 중량이 있는데 이제 중목 구조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서 접근하기가 좀 힘들고 경량으로 많이들 지실 거예요. 시골 가시면은 전원주택은 제가 보니까 거의 한 70%그 정도는 다 목조로 집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트렌드예요. 목조주택이 있고 그 다음은 뭐 경량 철골 쪽 주택이 있죠. 이거는 뭐 판넬로 집을 지는 건데 옛날 공장 짓던 그 판넬 있죠.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은 이제 조립식 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량 철골은 각관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구조를 세우는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거는 이제 H빔, 요거 이제 구조를 골조를 세우는 거예요. 저희 집은 H빔으로 골조가 돼 있어요. 이쪽에 보이시나? 저 뒤도 다 벽 기둥이 빔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뭐 선택권이 많을 것 같은데 집은 정말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안에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 돈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기술자도 많고 작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 세 가지 안에서 결정을 하실 거고 요 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짓는 집들은 뭐 ALC 블럭으로 짓는 집도 있고 뭐 한옥 집도 있고 뭐 황토로 짓는 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라 그래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요. 목조 주택도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거예요. 뭐가 더 좋고 나쁘다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철근 콘크리트, 목조 주택, 판넬 주택 전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세 개 중에 뭐를 고르라면 사람들 취향에 따라 다 틀려요. 그리고 뭐가 더 좋다라고 뚜렷하게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 개의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뭐냐? 기술은 항상 이렇게 발전했어요.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면 돼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로는 충분히 다 보완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판넬 주택은 화재에 취약하다. 당연하죠. 스티로폼이 불붙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스티로폼에 불붙으면 막 엄청 활발 타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난연 스티로폼이에요. 불을 붙이려고 해도 잘 붙질 않아요. 그게 이제 장점은 살리고 단점, 화재에 취약한 건 이제 보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석고보드를 하나 더 대면 또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화재에 취약하니까 석고는 타지 않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을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겁니다. 그럼 판넬 주택의 장점이 뭐냐? 단열이죠. 집을 제대로 지으면 단열재가 벌써 벽이 그냥 전부 다 단열재예요. 벽이 통째로 단열재예요. 통째로 안에 다 스티로폼이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뭐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은 아주 튼튼하고
뭐 층간 소음이나 이런 게 다른 주택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뛰어댕겨도 별로 그렇게 쿵쾅쿵쾅 거리지 않아요. 판넬이나 목조주택은 2층에서 뛰면 다 소리 납니다. 그게 뭐 엄청 나는 게 아니라 철권 주택에 비해서 뭐 많이 난다 안 난다 뭐 이런 조금의 차이인 거고, 철권 주택의 단점은 뭐냐, 좀 비싸고 단열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일단 통째로 다 철근 콘크리트니까요. 이 벽체에 단열을 하면 할수록 면적이 줄어들거나 밖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의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건데, 이거를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셔요. 제가 뭐 H빔 2층 집에 살고 있지만 화장실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집이 울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H빔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서 세탁기 돌리는 거랑 H빔 주택에서 세탁기 돌리는 거랑 완전 달라요. 하지만 자꾸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집들에서. 우리 집은 괜찮대요. 괜찮을 수가 없어요. 다른 집에 살아보지 않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철근 콘크리트, 목조주택, H빔 이렇게 세 가지 건축물 중에 고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물론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저는 H빔으로 된 판넬 주택을 지었으니까 저희 집을 놓고 말하면 저희 집의 단점은 화재죠, 화재. 뭐 스티로폼이 타면 맹독성 가스를 내뿜으니까 뭐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뭐 질식해서 죽는 거죠. 하지만 이걸 보완한 판넬이 이제 난연 판넬이고 불이 그렇게 잘 붙지 않습니다. 저도 집 지으면서 용접 막 하면서 많은 불꽃이 튄 적도 있고 막 그런데 불이 잘 붙지 않더라고요. 이런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한 사례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장점은 벽체가 통째로 다 단열재라는 게 이제 장점이겠죠. 이렇게 본인이 짓고 싶은 형태의 주택을 정하시고 단점과 장점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해결책이 있어요. 장점은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좋게 만드시면 되고 단점은 그만큼 보완하시면 돼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셔서 내가 어떤 집을 짓겠다라고 정하시면 그 집을 도면에 그리셔가지고 이제 건축사를 만나러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건축사를 찾아야 돼요. 건축사가 어디 있느냐? 뭐 시청이나 군청 앞에 가면 뭐 건축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곳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는 화성에서 했더니 힘들어요. 왔다 갔다 시간을 버려야 되고 현장의 대응이 좀 늦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셔야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 지나가다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 감리자분께서는 왜 아산에다 집 짓는데 딴 데서 설계해 왔냐고 저한테 그냥 대놓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시골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집 지으려면 우리 동네에서 설계하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저한테 조금 많은 불이익을 주셨어요. 감리자분께서. 좀 까다롭게 하셨습니다. 물론 집은 다 지었지만 저는 그때 좀 후회스러웠죠. 괜히 밖에서 이제 설계를 해와가지고 내 집만 짓기 힘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감리가 없는 현장이 더 많을 거지만 그래도 그런 걸 떠나서 텃세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같은 지역에 있는 분한테 이제 설계를 맡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가 좀 똑똑해야 되고 그 동네에 룰이 있어요. 모든 시나 모든 군청 각기 다르게 조례들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는 매뉴얼이 있죠. 그리고 준공을 내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걸 누가 보느냐? 허가권자들이 이제 되게 많아요. 어떤 과에서 어떤 과. 이 사람들의 성향이 다 이제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구미에 맞게 서류와 양식을 만들어서 넣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편안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냥 뭐 유착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착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노하우, 그분들을 대하는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집에서 도면을 그리시고
어떤 건물로 지을지 정하신 다음에 건축사를 찾으실 텐데 건축사는 같은 지역에 있는 건축사분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건축사와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은 보는 지향점이 조금 비슷할 테니까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분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5군데는 가셔야 됩니다. 자, 건축사를 처음 만나면 건축사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땅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을지 있을지를 건축사가 미리 판단을 하셔야지 도면을 그릴지 말지를 정하기 때문에, 도면을 그려봐야 건축물을 올릴 수도 없는데 도면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토지를 물어보시면은 이제 알려드리면 되고, 도면을 그분께 드리고 설계 비용을 물어보시고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설계비는 얼만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뒤져보고 얼만큼 받을지, 저도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요. 저는 500만 원을 드렸어요. 굉장히 싸게 했죠. 평당 10만 원도 안 되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뭐 시골은 뭐 그 정도면 될 거예요. 30평 기준으로 한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도시나 이런데 좀 건축 설계사가 좀 유명하거나 이러면 좀 더 비싸지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가격도 가격인데 이 건축 설계 비용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뭐 시골이나 이런 데는 따로 책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착공 비용도 따로 나오는 데도 있고 준공 비용, 허가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요구하시는 데도 있기 때문에 견적을 내실 때는 꼭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견적을 내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자면 건축사를 만나시기 전에 도면을 어느 정도 그리시고 난 어떤 집으로 지을 건지 집의 형태도 정하셨으면 이제 건축사를 찾으셔서 한 5군데 사무실을 가신 다음에 그 도면을 드리고 나서 내 토지는 어디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 안에 어떤 견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비용이나 준공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뭐 일단 저는 아산에서 안 했지만 도면은 나왔어요. 아주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년이나 걸려서 도면을 그려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받은 도면이고요.